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심화과정 이번 시간에는요 거시경제학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거시경제학에 기초해서 거시란 무엇이고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 약간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냥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국가경제 전체 거시경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수평축에 있는 이 Y값을 우리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 국민소득이라 하죠. 이 국민소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국민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GDP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GDP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명목 GDP랑 실질 GDP 요거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거랑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뭐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계산하는 거 살짝 체크해 주시고요. 객관식에서 많이 우리가 문제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소득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 측면에서 GDP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면이라는 게 생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뭔가를 생산하게 되면 다른 거를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에 따라서 또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출 국민소득이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이해하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CIG 그것만 아시면 돼.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내막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살짝 보시면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각 경제 주체, 가계, 소비 주체죠.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들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지출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땐 소비가 있는데 소비 중에서 외국에서 생산한 거를 소비할 수도 있잖아. 수입재를. 그건 빼줘야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순수한 소비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요 국내 소비, 해외 소비는 뺄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야. 투자다라고 하면은 외국에 투자하는 거 이것도 다른 나라의 국민소득에 일조하는 거지. 정부도 마찬가지야. 정부도 해외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순수출 할 때 수출 그냥 기본적으로 수출이지. 이게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써볼게. 요 국민소득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Y는 그래서 이게 국내 소비만 얘기하는 거야. CIG 이렇게 하고 여기 나머지 있잖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거를 소비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쓰게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X까지 있어야죠. 그 다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부분을 마이너스 해가지고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공식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파란 색깔 박스 CIG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항등식이 됩니다. 이건 항상 항등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2번 볼게요. 경제 주체의 구입액이 생산액에 미달되면 생산액 중에서 일부 팔리지 않고 남은 게 있어요. 그게 기업의 재고로 쌓이게 되는데 재고도 뭐라 그런다? 재고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GDP 계산 농부, 제분업자, 밀가루, 밀가루 빵 나와 있는데 기본 강의 때는 제가 뭐 고정자본, 소모라는 감가상각은 뺐어요. 여기선 감가상각까지 넣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건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넣어줘야 된다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경향도 보면 그렇다고 GDP가 복잡하게 된다 해가지고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삼면 등가의 법칙과 차라리 명목 실질 GDP 계산해가지고 뭐 GDP 디플레이터 푸는 거 거기에 좀 초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축과 투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국민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거
GDP의 한계, 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학파에 관련한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전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고전학파는 그래요. 고전학파의 기업,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이의 법칙이라든가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잘 균형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의 결정은 어떻게 돼요? 공급인 생산에 포인트가 맞춰가지고요. 생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민소득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공급 생산이 있으면 저절로 수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공급과 생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생산함수를 쓰는 거와 기술 수준이 있고 노동과 자본 이렇게 돼요. 우리 자본은 고정돼 있고 뭐 기술도 고정돼 있다 상정하게 되면 얼마나 생산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이 노동시장만 잘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에 초점 맞춰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책에는 노동시장의 그림을 나타낼 때 실질 임금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명목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참고해 보시면은요. 노동시장을 명목임금의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노동이고요. 명목임금 대문자로 쓸게요. 저는 이렇게 실질임금은 뭐 소문자로 쓰거나 아니면 P로 나눠준 걸 실질임금으로 해요. 우리 책에선. 그래서 P로 나눠주지 않으면 이게 명목임금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어? 명목은 화폐가치로 표현한 임금이고요. 실질임금은 상품의 개수로 표현한 임금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 이거는 명목임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반영해서 근로자가 일을 더 하겠다.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물가 수준이 P0가 1일 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1로 주어져 있게 되면 명목임금이 5천일 때는 노동자가 공급하려는 양은 5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2번. 자, 고전학파 모형에서는요.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완전 예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렇게 완전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20% 상승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임금 20%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명목임금 올려주세요 하면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물가 수준이 1.2로 1에서 상승하게 되면 명목임금이 5천에서 6천으로 1.2, 20%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실질임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노동공급이 실질임금의 함수일 때랑 마찬가지로 세로축의 명목임금의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잖아. 이렇게. 네, 여기 명목임금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만약에 P가 상승 시 노동자들은 똑똑합니다. 노동자들은 똑똑해서 어떻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똑똑해서 명목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그럼 실질임금은 맞아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20%로 해서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실질임금으로 표현하면 P로 나눠주는 건데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물가가 100원이면 상품 개수가 이렇게 10개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물가가 2배 올랐다고 할게 그냥. 그래서 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명목임금도 2,000이 됐어. 그러면 역시 실질임금은 10으로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명목임금으로 표현했으니까 주어진 고용 하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 L0입니까?
이렇게 명목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임금으로 표현했을 땐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무런 노동시장에 변화가 없어. 다 움직여서 반응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고, 여기는 명목임금에 표현했잖아. 명목임금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방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노동의 수요 밑에 볼게요. 노동의 수요 곡선도 이렇게 돼 있어. 노동의 수요 곡선. 이게 VMPL 곡선이라니까. 그래서 P0 곱하기 MPL 이렇게 돼요. 근데 기업들도 어떻게 돼? 명목임금이 2배 올라가잖아. 물가 올라가니까. 명목임금이 또 2배 올라가고 물가도 2배 올라가서 이게 원래 100이었는데 200으로 변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얘가 이렇게 상방 이동합니다. 이렇게 상방 이동해가지고 P1 곱하기 MPL 이렇게 되니까 균형점이 거기 밑에 잘 나와 있듯이 2점에서 착각에 빠지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똑똑해.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정리할게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노동의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 노동의 수요 곡선 모두 상방 이동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이 근로자들이 똑똑해서 상방 이동하고, 노동의 수요 곡선은 VMPL이잖아. P가 올라가니까 상방 이동합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도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둘 다 같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 볼게요.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임금도 정확히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임금과 고용량은 변화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어려워요. 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명목임금으로 표현하는 게 이동하는 게 보여서 더 편한 것 같아. 실질임금은 우리 앞에 그림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어. 둘 다 같이 변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고 고전학파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자금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5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금에 대한 공급이 저축이고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투자입니다. 저축이 있으면 저절로 투자로 연결된다라는 게 대부자금 시장 이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야. 사실 똑같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고전학파의 개방경제 하에서 대부자금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자금 시장. 이게 저축과 투자가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방경제입니다. 개방경제. 이게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 Y는 C, I, G.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 해가지고 순수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넘기게 되면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 I, 여기서 이제 폐쇄경제는 이렇게 있는데 순수출, 이게 순자본 유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개방경제 하에서 자본의 유출입이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통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에서 10억 달러의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면 대부자금에서 자금의 공급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금의 공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반면에 그래서 화살표 보세요. 외국인이 10억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구입하면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저축과 투자로 하면 순수출은 이제 돈이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금의 공급, 거기 보시면 순자본 유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래프 보이십니까? 자, 이거 정리하는 거야. 대부자금 거기 보시면 런업을 해가지고 대부자금 노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론이라고 쓸까요? 그냥 론업을 펀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자금이라고 쓰시죠.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축이고요. 이게 투자고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저축 나타내는데 저축이 어떻게 돼? S0 나와 있는데 민간 저축이고요. 민간 저축. 정부 저축이 있다고 그랬죠. 프라이빗, 퍼스널. 정부 저축을 T-G라고 쓴 거야. 아니면 T라고 쓰고 G를 이쪽으로 보내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 순자본 유입 이게 들어가 있어. 순자본 유입. 예, 그래서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순자본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점처럼 이 점에서 F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 해외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6번.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고 대부자금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여기서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면 8번 보세요. 민간의 투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국내 저축 자체는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옆으로 먼저 갔다가 국내 저축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또 균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냥 뭐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한다 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명목 변수가 실질 변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 55페이지 보시면 고전학파 이론의 화폐 부분과 뭐 실물 부분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앞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노동의 수요 공급 해서 균형 고용량, 실질 임금, 총 생산함수랑 결합돼서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다 했어요. 예, 뭘 했냐 그러면 이 Y가 어떻게 결정돼? 그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얘가 수직 이렇게 된다고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게 P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요거 나와 있는 균형 국민소득 나타낼 때 수요랑 같아지게 되는 점을 찾는데 요거 우리 총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총생산, 총공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Y가 어떻게 결정되니? 이렇게 표현하면 노동과 자본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자본이 고정돼 있어. 그 다음 기술도 고정돼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노동이 결정되죠. 노동 우리 실질임금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고용량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맞춰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의 공급이 결정되면 수요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세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2번 보시면 통화량의 변화는 실물 부분에 의해서 실질 변수가 변화하게 되면 아니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맞아요. MV는 PY에서 결정되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주어져 있고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또 물가가 변화하는 거 화폐 수량설이라 하죠. 교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3번.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GDP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거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해요.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고전학파 모형에선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네, 맞아요.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화폐 부분이 실물 부분에 영향을 못 미친다 해서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표현하죠.
고전학파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전적 이분성, 화폐의 중립성, 세이의 법칙 이런 것들 이해 가시죠? 예, 한꺼번에 이게 착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금융정책은 뭐 통화량을 변화시켰을 때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5번 두 개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인즈와 관련해서 얘기를 보면요. 케인즈는 고전학파랑 다르지. 고전학파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케인즈는 아니라는 거야.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랑 고전학파랑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말 그대로 공급을 중시 여겨요. 공급을 중시 여기는데 케인즈학파는 수요를 중시 여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을 믿지 못하는 거야.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61페이지 거기 보시면 참고에 계획된 투자랑 실현된 투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공부를 오늘 10시간 공부해야 되겠어 생각했는데 그만큼 못할 수 있잖아. 실현된 거는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투자, 사후적으로 실질적인 투자 그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남은 것도 뭐다? 내가 10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생산을 100개를 생산했는데 80개밖에 안 팔려서 투자가 안 됐어. 그럼 20개를 재고 투자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재고 투자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거기 밑에 박스를 볼까요? 사후적인 실현된 투자는 계획된 투자 이렇게 봤을 때 의도하지 않은 재고 변화까지 고려하게 되면 두 개는 그냥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차에서 어떻게 문제 낼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케인즈는 균형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45도 크로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인플레이션 갭, 디플레이션 갭, 그리고 유발 투자 그런 개념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요점 정리를 해서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모형 나와 있는데 제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전학파나 케인즈학파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드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 당연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는 고전학파, 케인즈학파라는 용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거시경작에 대해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 케인즈학파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승수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은 정부 지출을 하게 되면 승수효과를 통해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승수와 관련해서 자, 거기 교재 내용 82페이지 가보시면 복합 승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암기하시죠.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제일 복잡한 승수 있잖아요. 1- 한계 소비 성향, 그 다음에 1-t에 그 다음 여기 유발 투자를 고려했을 때 아니 유발 투자라는 스몰 i가 유발 투자 개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유발 투자가 올라가면 분모가 작아져서 승수가 커지게 돼요. 그 다음 수입은 스몰 m이라고 할게. 수입 성향 분의 1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한 승수지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걸 암기하세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기 볼까요? Y는 요게 보이시면 좋아요. 소득의 함수이고 투자가 또 소득의 함수라는 거야. 정부 지출이 있고 여기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이 여기 들어갑니다. Y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거 보세요.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얘가 증가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얘가 플러스니까 소득이 또 이렇게 소비의 증가로 연결해서 추가적인 효과가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승수 효과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소득이 증가하면 또 얘가 플러스 관계를 해서
투자가 증가하는 거야. 그 유발 투자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소득이 증가해서 얘는 플러스야. 근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는데 수입은 어떻게 되게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밖으로 새요. 그래서 얘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이 메커니즘 보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승수 공식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외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헷갈리지도 않고 시험장 갔을 때도 오히려 더 응용되는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지출 승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전 지출 승수는 여러분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만 보시죠. 거기 뭐 약간 정신이 없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세 승수와 이전 지출 승수는 부호만 반대가 될 뿐이고 그 값은 당연히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한번 걸러져서 한계 소비 성향만큼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 영향만큼만 좀 축소돼서 국민소득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 모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GDP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봤고 고전학파 내용 다시 봤고 케인작파 내용 봤는데 약간 심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 파트 내용 이게 정리한 거 있잖아. 그걸 다시 한번 쓱 보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화만 본다고 이게 심화되는 게 아니라 심화를 보시면서 앞에 이게 뭐였지? 기본 강의 다시 찾으시면 한 단계 좀 더 내공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